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짓이 파면 사유가 안 되면 도대체 뭐가 파면 사유가 되겠습니까? 따질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뭘 꾸물거리는 겁니까? 요즘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간 계속돼 왔던 관행을 딱 윤석열 앞에서 바꿔버린 판사, 검찰총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밀어보자라는 윤석열 변호인들.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이러면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법치주의를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당할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우리 정어리TV가 처음 시작한 이채양명주 파란 물결 운동 이제 다시 좀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 바로 세우는 것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이 운동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래서 정의와 상식 바로 세웁시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파란 리본 달고 한번 함께 하자는 운동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이 배지를 하나에 1,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고 지금 황태진국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면 하나만 구입하셔도 10개씩 리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채양명주 배지를 더 이상 찰 일이 없어야지요. 지금 많이들 구입하셔가지고 집회 나가시는 분들께 하나씩 좀 차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평화와 진실 그리고 조화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 달기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이채양명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봤나요? 지금 아침에 댓글창에 분노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변함없이님. 이번 주면 끝난다고 버텼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그러시죠? 김종희님. 사실 저들이 저렇게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 생난리를 쳐도 정의의 편에서 여유로움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힘이 빠지고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역겨운 얼굴이 자꾸 악몽처럼 떠올라 우라증이 날 것 같습니다. 정춘계님. 이제 입으로만 싸워야 하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손에 몽둥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영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민주 국민들의 피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다면 기꺼이 흘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피를 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피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두 분이 변호사신데 좀 듣기가 불편하셨겠지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니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법이 있는가? 네. 왜 법을 공부하는가?
법을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법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법조인을 한 게 아니라 기자를 하다 이제 그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법률 영역도 기본적으로 법 상식에 근거하는 영역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의 이거 그냥 관행도 아니에요. 법문에 돼 있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걸 예외로 한다. 법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다퉜기 때문에 한다. 당사자가 다투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법의 규정하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법기술을 부리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사법부가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해당 재판부 인터뷰한 내용도 봤는데 뭐 재판부가 100% 다 맞을 수는 없고 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 아니요. 사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통정리하고 딱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본인의 의문이 있다고 해서 의문을 적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의문을 해소하고 최후의 보루로서의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의 등장에 모든 이 국가기관이 헌법기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세 글자로 정리되는 거예요. 면죄부. 어떤 피의자한테 피고인한테 이런 식의 너그러움을 인권 운운하면서 했습니까? 불과 2년 전에도 득달같이 직시한 거 해가지고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당연한 거죠. 첫 일성은 뭐였어요?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이 법원의 판단이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도 시한 남았으니까 정확히 다투십시오. 검찰 안 그러면 이건 국민 응원을 넘어서 이건 폐지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신인기 변호사님. 그 즉시 항고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도 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간으로 따져서 하겠다라고 하든지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해놓고 또 이번에 다시 대검에서 기존처럼 날로 해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 법조 3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관, 그 판사들이죠. 그 사법부를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검찰이죠. 검찰청법에 의해서 또 준사법기관으로 불려지는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저는 뭐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조항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10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양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판단이 양심에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되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4조에 보시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지금 다 어긋나는 행동을 검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심우정 씨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변호사법도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있는 그 변호사들 내지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영에 소속돼가지고 편드는 변호사들이 이 조항 앞에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지 저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을 법을 배웠다라는 사람들 소위 이 시대에 뭐 엘리트니 뭐니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아주 바보 같은 욕망에 충실한 일들만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매우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김보엽 수석님 보십시오. 그 판사 참 이게 1차원이든지 4차원이든지 도대체 이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 비겁한 자예요. 본인이 해놓고 왜 했냐? 나 몰랐는데 뭐 질문이 들어와서 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고 상급심에 가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이따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판사하면 안 되죠. 자기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사라는 새끼들. 이게 뭡니까? 일단 그 판사 덕분에 그동안은 사법부의 판결 하면 뭔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지기현 판사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결정이 정답이 아니다.
공론의 영역에 있으므로 언제든 비판할 수 있고 새롭게 또 논쟁을 통해서 정립돼 갈 수 있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침없이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존중은 하되 정답은 아니고 공론의 영역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토론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힘없고 선한 사람들이야말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윤석열 일당 그리고 이런 검찰 이런 자들은 법이 있거나 없거나 늘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청장도 안 되는 깜냥인 것 같고요. 검찰 수뇌부는 이번에 내란 세력임을 윤석열 일당과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찰은 말 그대로 해편이 될 겁니다. 해체돼서 재편이 될 텐데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기소, 독점을 할 수가 없을 테고요. 수사만을 하고 싶다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아니면 공소유지하는 공소청으로 해서 검찰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권력, 심지어 한때는 군사 독재 정권의 부역을 하고 하수인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민주화의 혜택을 입어 우리도 한번 권력을 잡아볼까 해서 결국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이 어떤 존재인지 검사들이란 자가 어떤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는 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검찰을 지금처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검찰개혁,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재편해야 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심우정 총장은 실정 법을 안 지킨 겁니다. 가장 열받는 게 법을 어기면서 그걸 소신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우려, 본인의 느낌인 거거든요. 위헌의 우려. 그럼 과거에는 즉시한 거 왜 했습니까? 그때도 위헌의 우려는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걸 정말 법을 우습게 만든 사람이고요. 전 이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판사 스스로 판단을 회피한 겁니다. 이게 모순같이 들리는데 커피가 스스로 커피향 내기를 거부한 겁니다. 스스로 우매하다는 걸 인정해버린 사람이 누굴 판단합니까? 자기 앞갈머리도 못하는 사람이 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던 뭐 공론화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한마디로 규정하면 지기현 씨는 법복 입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에요. 그럼 나와서 그냥 차라리 정치를 하십시오. 나와서. 저는 이 판사 자격을 의심합니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형사소송법 66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법에 저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이 아니고 일로 산정한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인용한 것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66조도 이게 총론격인데 기본적으로 인신을 확보하면요 1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게 검찰은 갱신할 수 있는데 20일. 근데 법원이 다 제동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 법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201조의 2의 7항에 그러니까 기록이 영장실질을 위해서 법원에 보낸 날로부터 다시 검찰로 반환된 날까지는 불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일이라는 대단히 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거의 인신을 확보하면은 거의 100% 구속 기소하거든요. 이게 풀어주는 경우 저는 변호사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으로부터. 근데 기록이 갔을 때는 수사가 완전 답보 상태잖아요. 이 사람도 영장 실질에 대한 이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까지 그 열흘에 포함을 시키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뭐 사실상 5, 6일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너네한테 온전히 10일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기록이 법원으로 간 날로부터 검찰로 반환된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검찰의 관행이다 뭐다 하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로 기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부는 왜 날로 했는데 이렇게 하냐. 심지어 본인이, 왜냐면 저희가 해석이 헷갈릴 수 있어요.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법문은. 그러면 주석서를 봅니다. 민법도 주석서가 따로 있고 형사소송법 주석서, 거기 이름을 올렸는데 거기 떡하니 이 조문의 해석은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까지 돼 있어요. 본인이 그건 집필하지 않고 다른 부장판사가 집필하긴 했는데 감수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의식 자체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권단체나 그런 걸 몇 년 전부터 항상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 과정에서 했는데 법의 해석도요. 아무리 피고인의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법문의 테두리 안에서. 특히 형사법은요. 사람을 정말 사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이 금지됩니다. 딱 법문대로 해야 돼요. 법문에서 해석에 충돌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법원에서도 안에서도 대단히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맥락 때문인 겁니다. 그게 왜 하필이면 윤석열이냐 이겁니다. 정말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은요. 윤석열이 평생 법 갖고 먹고 살았던 놈 아닙니까? 보십시오.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습니다. 안 나가고 말 안 하고. 그러니 어떻게 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로. 그런데 검찰이 또 시간을 끌었잖아요. 검찰은 이 시간을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가 구속기간 만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간 뭐 몇 분 몇 초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한번 걸어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인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뭐 되면 대박이지. 로또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탁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이 이상한 판사놈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법꾸라지도 아니에요. 법꾸라지라는 거는 법에 공백이 있을 때 그걸 찾아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요 명확하게 법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지금 베푼 거죠. 법에 차별적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거고요. 우리가 형사법의 원칙에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인권 보장만 원칙으로 있지 않습니다. 뭐 신속재판도 있고요. 경제재판 원리도 있고. 재판이라는 것의 원칙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형사재판에서 제1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죄 있는 사람 벌 주는 게 실체 진실 발견의 원칙이 1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보복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살인사건이 난다든지 뭐 성범죄가 난다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보복을 한다, 피해자가. 그거 막기 위해서 사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실체도 조사하고 국가가 준다. 1원칙은 실체 진실 발견의 원칙입니다. 그럼 윤석열 지금 뭐로 수사받고 있죠? 내란죄 아닙니까? 그럼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되고 그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문을 하면 안 되고 밝히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조작했듯이 조작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사사법 원칙에 뭐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윤석열 앞에만 들어가면은요 실체 진실의 발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윤석열 인권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니 장난합니까 이거 진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규현 판사가 본난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죄를 지기현 이자가 판사가 심판하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기현 판사는 본안을 다투기에, 본안을 심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판사임을 스스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소를 한 쪽에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마음에 드는 판사네. 지기현 판사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검찰은 땡큐 안 해. 그러고 나서 서로 뭔가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본안을 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방법은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내란 특검이 빨리 구성이 돼서 다른 방법이 예,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 들어서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기현 판사 기피 신청도 가능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순리대로 다 될 겁니다. 내란 특검까지 가는 단계면 지기현은 그 자리 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왜 검찰이 이번에 즉시 항고를 안 했겠습니까? 뒤집어질까 봐 안 한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모두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이야. 상급심에서 바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냥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 풀려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윤석열을 집어넣으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생각했다면 이 판사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잡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그런 중요한 그걸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 구속 아닙니까? 그걸 풀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판사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절단을 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공정이 무너져 버렸구나, 상식이 무너져 버렸구나 하고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이 판사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판사입니까? 산수만 계산했다고 그러면 1차원 판사고요. 도대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같으면 4차원 판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판사라고 합니까? 이 사람 밑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판사만 문제가 아닌 게요. 판사 출신 정치인들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다 판사 출신 정치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판사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도 머지않아 여의도에서 얼굴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 기소권의 문제, 뭐 공백이 있고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기대서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소 기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의 수사 대상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기록을 할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까?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거는 이미 1980년대로 넘어간 거 아닌가? 1987년에 민주헌법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제도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군인들도 쿠데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설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친위 쿠데타를 그러니까 거기에 넣지 않은 건죠.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법에 미비 약간의 구멍이 난 걸 가지고 거기를 후벼파면서 이러니까 공소 기각돼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정말 이런 게 법꾸라지들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요 이게 진짜 좀 철학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악법이 아니고 그냥 적법은 법입니다. 법은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게 법이고요.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법을 지키자고 만들잖아요. 우리가 법이라는 건 학교에서도 야, 다 같이 지키자 해서 합의로 만든 게 법이거든요.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법을 안 지키겠다고 나오는 내란 세력들에게 맞춤형으로 법을 제정해 줄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권 조정 잘못했고 뭐 여러 지금 문제제기 많은데 그거는 제도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을 안 지키자는 자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든 시민사회든 정치인들이든 법을 안 지키자라고 지금 말하면서 긁어부스럼 내는 사람들을 민주공화국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완전히 제도권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입법자가, 전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입법자가 법을 안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 못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법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여당에서 또 내지는 개혁신당에서 공수처 폐지론 들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형사소송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더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지금 법 체계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법을 안 지키자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인질 잡혀가지고 모든 거를 긁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요, 법을 안 지키자는 사람들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 세상에 없는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남자님, 이전부터 윤석열이 중앙지법을 노래 불렀는데 이번 계기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듭니다. 중앙지법이요, 우리가 또 중앙지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검찰, 법원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중앙지검, 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전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니까 중앙지법에다 해라, 중앙지법에다 해라.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윤석열 체제 하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됐고 거기에서 쭉 있는데 중앙지법에 그래도 말 잘 들을 만한 놈들, 이런 사람들 포진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쪽에서는 우리 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장현미 변호사님? 뭐 여러 정치적인 해석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여가지고요. 일단 뭐 중앙에 하든,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문제 제기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너 왜 이 중앙에다 했었잖아, 왜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 너 이게 서부에서 나오니까 너 서부로 쇼핑 갔지,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민의힘도 처음엔 그런 뉘앙스였는데 체포를 할 때, 인신을 확보할 때는 당연하지만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했을 때 대통령을 중앙에서 한번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으려면 왜 중앙에서 서부로 넘어왔는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막 지연 말단적으로 들어가서 이것 봐라, 이거 압수수색 영장은 뭐 중앙에 했었네. 근데 그때 이제 공수처에서 여러 명이 있고 이게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이제 윤석열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주진우 이런 약간 이제 법꾸라지 같이 막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네 해봤더니 윤석열 것도 있네 이러면서 막 고발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부에도 관할이 있어요. 중앙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러 대치기를 당하는 거죠. 너네 이것 봐라, 이거 검찰 이렇게 봐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너네 그래서 중앙으로 했지,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갑니다. 우리들이 예상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변론이 다 끝났으니까 길어봐야 2주 해서 막 그 마음이 좀 급하게는 3월 7일 날 금요일이니까 이때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정 안 되면 11일 날 하겠지. 정말 늦어지면 금요일 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14일 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내일 뭐 검사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이렇게 탄핵 선고한다고 공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틀 연속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금요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금요일 날 택해서 선고를 주로 해왔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외쳐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넘어지면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혹시라도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미리 알리지 않고 그냥 기습적으로 오늘 뭐 선고합니다라고 해서 할 가능성도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요. 14일 날 안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 어떤 선고가 나올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저는 14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만약 선고가 늦어지면은 이 혼란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자 이거예요. 아니 김보엽 부총님. 예. 14일 날 안 하면 토요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14일 날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이 원로시고 여러 군데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해안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실수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선고 기일 지정을 2, 3일 전에 한다. 그런 것도 다 기존의 관리예죠. 예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윤석열의 범죄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겨눴던 건데 그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다. 관례는 2, 3일 전이지만 이번에는 오전에 바로 선고 기일 선고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날 오후에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종로경찰서에서 인근 학교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도는 걸 보면 선고기일에는 임시 휴교를 한다든지 학교 재량 휴업일로 한다든지 그리고 선고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이런 돌봄 학교 이런 것도 좀 단축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고 기일을 미리 예고를 하고 선고가 임박해질수록 긴장 갈등이 격화가 될 텐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 차라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은 났을 테니까 일찍 선고 기일 지정을 알리고 그 날짜를 바꾸지 않고 그날 오후에 바로 주문 비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요일 날 할 거다. 예. 장혜미 변호사님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또 이게 구속 취소가 당연히 이게 법리와도 동떨어져 있고, 헌재 판결 쟁점과도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펴는 봐야 되지 않으니까 조금 수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분도 이게 정말 주말 넘어가면 나라가 완전 두동강이 나고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주식이 완전 빠지고요. 또 외신에서도 CNN,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더 극단으로 치달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죠. 헌재는요, 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합 기능도 본인들의 판단에, 시기에, 선고의 어떤 일정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금요일을 넘겨서는 대한민국은 진짜 점점 더 국격은 하락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제발 금요일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내일 또 다른 선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틀 연속 한 예가 없어서
그런데요, 헌법재판소가 진작에 자기들이 했던 말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히 탄핵심판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정영식 헌법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니까 그렇다라고.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왜 자꾸 막 서두르냐라고 윤석열 쪽에서 따지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저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맨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내일 한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행규 대표님. 근데 이게 그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되는데 그건 뭐 너무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니 많이 소문은 많지만은 일단 재판관들의 평이 그 안에서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목요일 날 검사 3명과 감사원장 먼저 하느냐. 저는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헌재 재판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뭔가 불복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도 전 헌법재판관들의 고민 지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8명이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먼저 발표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재판관들이 또 다양하게 의견을 내겠죠. 누구는 탄핵되고 누구는 또 탄핵 안 되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 의견을 통해서 내더라도 8대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선고기일을 2, 3일 전에 미리 지정해주고 선고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과 또 불복 움직임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식으로 저는 아까 박지원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좀 기습적으로 저는 고지하고 발표하는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요. 거의 뭐 앙숙관계라고 할까요? 거의 기관 간의 그 법 해석권과 적용권의 최후의 보루기관이 누구냐를 가지고 늘 다퉈왔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지금 조희대 씨인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도 임명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다음 서열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란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전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관 저 8명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8대 0의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켜줄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신뢰도는 1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원은 이제 경쟁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때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다 밖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할 것이다. 거기에는 최상목 대행의 불복, 윤석열의 석방도 저는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게 작용한다는 뜻은 그 지금 판짜는 민정수석 김주영 같은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속도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애국심과 국가를 향한 선한 의지가 전 훨씬 더 클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지금 8대 0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법도 모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계속해서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김상욱 의원도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인용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래 뭐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예, 예.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어요. 아, 탄핵 기각은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각하도 쓸 수가 없어요.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뭐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네. 당연히 8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또 이 사회를 구하는 거지요. 당연한 규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김상욱 의원은 만약에 기각이 되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 얘기까지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아, 그 정도의 탄핵이 결연한 되면-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차분해야 하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속 취소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지요. 또 한쪽에서 와 집회 모이니까 우리 또 모여야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자꾸 그러면 양쪽이 더 자극만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욱 의원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 우리 많은 애청자님들이 신인규 대표한테 그래요. 왜 보수냐?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도 저렇게 맨정신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진보도 그렇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좌우 양쪽 날개로 날아야죠. 그런데 저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법을 공부했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면 그야말로 평생을 법을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분들 아닙니까? 네. 8대 0 이상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만약에 진짜 기각이 된다면 이런 계엄을 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엄을 해도 직의 유지가, 대통령 직의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이거는 헌법기관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면서 국민 긴장도는 정말 치솟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대통령을 세게 본인이 엄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서 시시각각 때로는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정말 지게복지학하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 패널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게 그냥 체감이 되는 위험도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상원 씨 수첩에 아니요, 이게 뭐 그냥 허황된 망상처럼 막 통다운을 하는데 아니 70페이지에 달해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김용현이 불러주는 걸 썼다고. 거기에 수거하겠다고 썼습니다. 북침에 어떤 그런 걸 야기하겠다고 써요. 도발을 미리 이끌어내겠다고 해놓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가시화되는 한 단면에서 결과론적으로 막혔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에서 만에 하나, 전 믿지 않습니다만 기각이 나온다면 이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저 김상욱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저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히고 있고 제가 저 당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말은 멋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는 이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탄핵 기각이 되잖아요. 단식으로 죽을 시간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삽니다.
뭐 어떤 분들이 요즘 이민 가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기각 나면 이민 가겠다. 이민을 왜 갑니까? 저자들이 가야지.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거거든요.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럼 윤석열이가 기각돼서 돌아온다. 국정 운영 불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요. 오면 2, 3일 안에 계엄할 겁니다. 하면 당연히 목숨이 위태롭죠. 이번에도 12.3 계엄 때 목숨 걸고 막았거든요. 뭐 이제 와서 다 밝혀졌고 뭐 실탄 안 쐈으니까 원래 안전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쇼한 게 아니에요. 헬기가 떠서 군인들이 내려오는데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걸 막았습니다. 또 돌아오면 목숨 걸고 막아야죠. 김상욱 의원 뭐 기특하죠. 저렇게 뭐 굶어서라도 저항하겠다. 뭘 단식을 해요. 오면 바로 전쟁인데 바로 죽는 건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등등등 범보수에서 지금 해보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김상욱 의원도 들어갑니다. 한동훈까지. 지금 나라 꼴이 이게 정상입니까? 뭐 기각 나오면 굶어서 죽겠다고요? 뭘 굶어 죽어요? 국민들은 바로 총칼 가지고 맞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잡아가 수거하든지. 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저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감동으로 작용할까 봐 제가 참 걱정되는데요. 정말 저 말이 진심이라면은 지금 싸워서 막으셔야 돼요. 기각하고 나서 단식해서 굶어 죽고 링겔 맞고 서서히 죽어가겠다? 그 각오로 있으니까 지금 그 당 안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는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지금 저 당 안에서 기각 났을 때 굶어 죽겠다 이런 소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감은요. 당장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 계엄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과잉 충성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수준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지나간 것을 봐서 어떤 분이 썼는지는 못 봤는데 신인규 대표님 죽으면 안 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4월 5일? 아니 저희는 지금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정말 저랑 이제 예비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겠냐.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정치할 때 3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굶어 죽을 각오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억울한 일로도 감옥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을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죠. 정치인들 누구라면은. 근데 그거를 탄핵 기각되고 나서 단식을 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굶어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제발 싸워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멋있는 얘기 뉴스쇼 나와가지고 하지 마시고 죽을 각오를 지금 하세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한 정치인이 제대로 바뀐 정치인이면요. 저 당 안에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두 분이 불안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봅니다. 저는 좀 안심시켜 네.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헌재가 윤석열 복귀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내란, 면허증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시 계엄하고 그때 계획했던 거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 다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헌재는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겁니다. 예. 박근혜 때를 돌아보면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난다. 대통령님 복귀하실 겁니다. 그 결정을 그 판단 정보를 듣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5단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대형 케이크를 축하하는 케이크를 참석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박근혜는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방미 계획을 짭니다. 당시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려고 하다가 탄핵 소추되면서 정지가 됐고 그 사이에 트럼프 1기가 들어서서 미국을 가서 우리 권력을 좀 탄탄하다는 것 인정받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광화문의 촛불 시민들이 난을 일으켜서 굉장히 시위가 격해지면 어쩔까 해서 수립을 했던 게 조한천
비상계엄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5대3 확신을 하고 준비를 세워뒀는데 8대0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는 억울할 정도로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방금 전에 박근혜 때 탄핵 얘기해 주셨는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군요. 예.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KBS 해설위원실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탄핵 선고 나는데 해설위원실에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탄핵 기각과 관련한 해설을 준비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첩보가 들어왔는데 기각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도 안 돼 막 엄청 막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정보가 예. 있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너무 이제 저 김상욱 의원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 시작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본인이 한 거거든요. 본인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걸 국민이 막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응원봉, 뭐 빛의 혁명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건 뭐냐면은 그 추운 날 키세스단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좀 예쁘게 붙였지만 그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다 국민들이 담요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그 눈발 날리는 이 추운 길바닥에서 국민들이 거기서 다 그 눈발 맞으면서 막아온 거고 여기까지 끌어왔거든요. 이걸 지기현이 막습니까? 심우정이 막습니까? 김주현이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저는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평범한 우리 보통 시민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새 나라를 열고 새 정부에서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 것은 그분들이 중심돼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탄핵 기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1도 생각이 없고 반드시 8대0으로 인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되기까지 전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국민적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지금 유일한 방법 아니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3가지 각오했다는 것.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감옥 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비장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애청자님들께서 슈퍼챗으로 많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해피맘님, 신인규 변호사님 역시 짱이십니다. 임광재님, 면밀히 바로 잡아주는 신인규 화이팅. 이도경님, 신인규님 감동입니다. 지대로시네요. 예,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성원 제가 전하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제가 진작부터 참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가는 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말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는 저렇게 가야지요.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보수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항상 진보같이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가치의 구분이 기존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보수. 그리고 뭐 맨날 가난하고 뭐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변혁해 봐야겠다는 것은 진보. 이제 이런 구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더 방점을 두냐 하는 것이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신인규 대표님은 보수, 진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체제 유지 세력이고요. 체제 유지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전 안정적, 단계적 개혁을 이끄는 세력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이 체제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두 날개로 나아가는 거니까 또 체제 변혁 세력, 전 진보 진영에서도 많은 훌륭한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전 응원하는 보수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기준점, 보수 진보라는 기준점은 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선을 지워버린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줄 섰다 저기 줄 섰다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들이 보수 진보의 그 선을 다 없애버린 셈이지 보수 진보가 왜 없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부터 왕의 목을 치자부터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 저 수구퇴행 반헌법 반체제 세력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몰아내느냐. 거기에는 보수진보의 경계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전 경계가 없습니다만은 빨리 그거 정리되고 나면 또 보수와 진보 또 건강하게 잘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각각의 일익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지금 개헌 얘기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뭐 조기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소신과 제 생각에 있어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 분 패널 모두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파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들 그 쇼츠가 나와서 돌아다니던데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기각이 될 가능성 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늦어지는데 왜 늦어지는가? 지금 뭐 세 분께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죠. 지금 이런 글들 보내시는데요. 미니아님, 저는 기각되면 정말 도시락 폭탄이라도 들고 끝까지 목숨 걸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꽃미녀 천사님, 기각되면 서울 가서 살 거다. 그리고 민주화에 앞장설 거다. 빨리 탄핵 결정하라. 거미줄 최정환. 최정환님 부인이시죠. 꽃미녀 천사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기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도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새롭게님 8대0으로 윤석열 파면됩니다. 사랑하는 정어리 가족 여러분. 왜? 정어리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하지만 그것과 그것은 다르죠. 지금 구속 취소돼서 윤석열이 지금 나와서 따뜻한 곳에서 저렇게 술 마시고 퍼져 있겠지만 그것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1%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장윤배 변호사님? 이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 대한민국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 선택을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 진짜 전쟁이에요. 아까 그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허증을 득하는 거예요. 계엄을 해도 된다고. 불법 계엄을. 그것도 국회까지 침탈하는데 그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내전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 있을 거고 제가 그냥 예전에는 귀로 흘러들였던 그런 뭐 문구들 이를테면 사필귀정 근데 정말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모든 사는 그 사악함과 이런 부분은 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 대한민국도 혼란했죠.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눈앞의 광경들을 목도하는 겁니다. 법원이 털리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본인을 응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잘못했다는 메시지도 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법원이 풀어주고 즉시항고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실상 무죄방면하고 손 뒷짐지고 있고 해주지 않고 이게 다 정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 가장 큰 분수령은 누가 뭐래도 헌재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다른 선택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쟁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관 간의 위상의 문제니까 그 부분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 어려운 역할 좀 감당해 주리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지금 9명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돼서 8명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심리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8명의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각 재판관들마다 옆에서 함께 호흡하고 일하는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 헌법연구관들이 누구보다 그래도 헌법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법에 대한 뭐 위상, 그걸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의 소신과 결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헌법연구관들의 역할도 지금 다 보이지 않게 좀 물밑에서도 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목숨 걸고 싸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돌아오는 나라에 전 윤석열 저 내란수계랑은요,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이거 살 수는 없어요. 윤석열이가 내란의 의도를 포기하고 감옥에 가면은 그건 가능하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는데, 저자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외교를 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이끌고 간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각오는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참사랑님께서요. 앵커님 오늘 아침에 김경호 변호사가 즉시 항고 서류 제출 안 됐다는 말씀이 있던데요. 확인해 주세요. 석방은 둘째 치더라도 즉시 항고 시한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 말인가요? 아마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할 같은데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 7일 이내에? 원래 즉시 항고를 하면 7일간 구속 집행정지의 상태가 효력이 있죠. 예. 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예. 즉시 항고 기한이 7일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 형사소송법 97조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7일과 관련해 가지고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짚어본다면 검찰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법률적인 의미를 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입장을 냈다라고 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라는 문서를 접수했으면 다툴 수 없지만요. 지금은 아직 다툴 수 있는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석방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석방감 별개로 왜냐하면 울산지검 케이스에서도요. 석방된 이 케이스인데도 즉시항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고 한 명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구속기간이 도가한 시점이라 다시 재수감되진 않은 케이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해야 돼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15정이 잡아 적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 구속 취소 직위원 판사가 인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법률 지식이 이제 없으니까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즉시 항고, 하나는 석방 지휘.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석방 지휘를 택해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사라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아마 그 문자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검찰 수뇌부 심우정을 중심으로 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 양쪽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그랬고 대검 수뇌부 심우정 쪽에서는 시끄러 찍어 누른 거죠. 그러면서 그 즉시 항고 포기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출 주체는 특수본이 될 텐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 포기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즉시항고에 대해서 확실히 포기한 건 아니니 법문에 따르면 7일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서 이제 상급법원 가서 다퉈봐라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이유는 윤석열이가 석방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즉시항고라는 의미 자체가 왜 위헌 논쟁까지 있었냐면요.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도 즉시항고를 했을 때 실익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는 거는 물론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퉈서 뭐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윤석열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그 실효성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저감되어 있는 아니 상황인 그런데 거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법원에서 지금 그 1심에 직위원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관저에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또 김성훈이가 또 끄집어내야죠. 저거라고 해서 그 짓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거야 뭐 하더라도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끄집어내게 됐다는 것과 아니라는 것은 큰 차이가 그래서 있죠. 지금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김보엽 대변인 말씀대로 지휘는 했는데 아직 안 냈다라고 한다면은 살아 있으니까 예. 즉시항고권을 내라. 아마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지휘 과정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는 대검찰청 예규에 의할 때 특수본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듯이 지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보고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우정 총장한테는 저는 직권남용보다 더한 죄를 물어서라도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좀.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검찰은요, 그러니까 특수본이 지금 있잖아요. 특수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은 독립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지위가. 그래서 그냥 위에서 지위가 내려와도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즉시하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보는 거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심우정 이런자는 기대할 수가 없고 정말로 마지막 양심. 특수본에서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는 의견이 지금 엇갈리거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짜고 치는 쇼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김규현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취재해본 바로는 사실인 것 같다. 특수본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본 검사 좀 내가 그래서 이놈들 짜고 친다라고 막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니야 저놈들이라도 그래도 살려놔야 확실하도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할 텐데 우리가 막 이렇게 비난해버리면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말이 돌았던 건 예. 그 친윤 라인 대 친한 라인이 싸운 거다. 네.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이쪽이 한 라인이고 한동훈, 박세현 특수본부장 이쪽이 한 라인이어서 검찰 내에서 심우정과 박세현이 이 사안을 두고 다퉜는데 심우정이 무릎을 꿇린 거다. 당장은 검찰총장이고 힘이 세니까 그래서 친한계가 몹시 곤혹스러워진 거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마지막 양심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오늘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거 정말 나도 이거 삭발을 꼭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삭발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저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 삭발하는 모습 보면서 전진숙 여성 의원분이요. 여성 의원인데 네. 저도 사실 남성 여성 제가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삭발한다는 거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진숙 의원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2부가 꽉 차가지고 시간 내기가 우리가 좀 쉽지 않아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그 삭발을 저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규범과 현실이 지금 불일치하는 걸 우리가 괴리를 겪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빨리 일치시켜야 되고 그게 정상화입니다. 규범과 현실의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라고 안 써 있습니다. 이 검사놈들이 거기에 맞춤형 해석을 지금 해주고 아웃소싱을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서 참 비정상적인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데 정상화 시켜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힘의 원천,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 그리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도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얻은 권력 아닙니다. 그거 국민들이 준 권력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잘못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은 번거롭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 지금도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바로잡는 노력도 하실 테니까 저도 좀 더 용기 내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은 기정사실이 올시다. 시간은 14일 내일 모레 할 겁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리 발표하면 난리 날까 봐. 당일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공지를.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는 통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통보하면 모레 발표할 수 있죠?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편의의 문제니까요. 사실상 선고를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건.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심판 결정도 신경 쓰지만 이게 불복으로 이어질 부분까지도 저는 고려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예. 내일 공지가 가고 모레 선고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막대 먹은 이건 저는 그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해놓고 또 다시 기존처럼 날로 해라 시간 따지지 말고라고 한 걸 보고 그건 폐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개자식입니다. 예, 인간 아닙니다. 그런 놈들 밑에서 그 나라 월급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아먹으면서 검사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수본에 있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양심 있게 하세요. 즉시 재항고 하세요. 즉시 항고하세요. 그것이 지금 보면 눈 있고 귀 있고 그러면은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군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가족들 보기에 자식들 보기에 누가 부끄럽지 않은지 그건 못 봅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살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이 말씀이 옵시다. 저는 그 해병대 안에도 박정훈 대령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다 충분히 어느 한 집단이더라도 그 안에 정신 박힌 사람 하나 정도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돼야죠.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선고한다고 헌재 뭐 선고 이렇게 속보가 뜨지 예.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재 선고기일 지정 윤석열 드디어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죠. 예. 그만큼 간절합니다. 내일 발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세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김보엽 수석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가 돼서 해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맨 앞에서 있으시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이후에 집회 네. 열기가 좀 더 뜨거워지고 있죠. 어제만 해도 뭐 굉장히 늘었어요. 예. 네. 저희들은 이제 12.3 비상겸 이후에 여의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는 이제 헌재를 지켜내는 그러한 이 집회를 안국동 송현독지공원에서 하고 예, 있어요. 예. 매일 하고 있는데 매일 7시에 토요일은 또 저희들이 하고 지난 몇 번을 그 이후에 민주당 그다음에 야5당 순차적으로 해서 5시에 열리는 비상행동과 함께 함께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의 경우 그제부터도 그랬지만 어제의 경우는 뭐 엄청나게들 많이 모이셨어요. 예. 그 송현독지공원이 이제 안국동이고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시간이 같으니까는 이 광화문하고 전체가 다 엮여서 아주 큰 흐름을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구속 취소 윤석열 나오는 모습 보고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분노하고 또 초긴장 상태죠. 사실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 이야기가 밖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저런 이 추정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거다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보면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검찰 내부의 내란 세력들, 사법부 내에서도 그렇고요. 전체로 보면은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의 윤석열 복귀 작전이 시작된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석방 요새는 이제 탈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그다음에 헌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의 과정을 보면은 법 논리와 다른 권력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원래 별개의 것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죠.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두 개는 법 논리상으로는 별개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결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극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압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 파괴, 처단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헌재 재판관을 겨냥하는 이러한 헌정 질서 문란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민적 기세를 모아서 헌재를 지키는 일이 지금은 아주 관건 중에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집회가 있고 또 비상행동이 주관하는 네네. 집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하나로 합치면 더 힘이 세지지 않을까? 왜 두 개로 나누나? 아니, 하나로 합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예. 비상행동은 이제 시작한 거죠. 매일 하는 집회를. 윤석열의 촛불행동은 쭉 매일 해왔고. 그렇죠. 여의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를 지키는 투쟁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거의 석 달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는 것이니까는 이번엔 당연히 헌재를 지키는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가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는 별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각자의 지금 진을 쳐서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촛불행동이 그 헌재 인근의 지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혹시 극우 세력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헌재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와 안국동에서부터 헌재 직전까지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뭐 같이 하지 않고 분열됐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절대 안 해도 없고. 된다. 그 실제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보면은 헌재 투쟁이라는 형태로 해서 범국민대회가 바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안국동 그 공간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지키는 게 대단히 군데서 하는 중요하잖아요. 것이지 분열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니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헌재 투쟁이 매우 중요하고 광화문에 또 이 시민들을 위한 광장 투쟁도 중요하고 일종의 어떤 헌재 투쟁의 본진이기도 하고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선도 투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촛불행동은 지난 3년 동안에 일종의 선도 투쟁을 해왔던 거잖아요. 윤석열 초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3월 26일 예. 제1차로 했는데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보면 그 날짜까지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했던 시작의 날이에요. 2022년 3월 26일. 3월 10일이 윤석열 당선 날이었는데 그 직후에 저희들이 바로 시작했죠. 그 이유는 2019년부터 연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이들은 검찰 구테타 세력이다. 이들이 집권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하다. 구테타 세력이 집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 초기 출범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라고 판단을 또 생각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해온 촛불 국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선택한 공간이 바로 헌재 투쟁을 하는 송현녹지 공원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3년 동안에 치열하게 해왔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헌재 투쟁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헌재 투쟁의 본질은 지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광화문 훨씬 이제 공간이 크니까는 광화문은 거기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행진하면서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역할이 이제 여러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각자가 충실하게 해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간다. 그 구호는 뭐 명백하게 같잖아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안도가 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약간 걱정했던 것은 지난번에 저쪽에 전한길이하고 전광훈이하고 둘이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촛불행동 비상행동 집회 장소가 이렇게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갈라져 있지 않나 이런 걱정만 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단체로서는 비상행동에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점은 전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 타격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 타격점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파면을 신속하게 안심하고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우리 대표님은 사실 오랫동안 이런 그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네. 그런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요즘에 옛날에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셨을 때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촛불행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전에 2019년에 검찰개혁에 대한 그 서초 투쟁이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검찰의 쿠데타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정치검찰이 이 쿠데타라고 하는 그들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와는 달리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죠.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과 제도의 틈바구니를 찾아서 윤석열을 복귀하는 그러한 작전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뭐 여론의 비난이라든가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점 우리도 좀 주시를 해서 야당이 결기 있게 제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또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2016년, 17년에 제1차 촛불혁명, 지금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1차 촛불혁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해버렸어요. 그 과정이 제대로 촛불혁명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생긴 빈 공간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때 그렇게 모였던 시민들이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걸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잘하겠지? 박수치고. 좀 이렇게 해주지? 청원자. 저희들이 촛불행동의 깃발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깊은 역사적 반성의 근거로 삼아서 주권혁명을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조직된 시민들.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 사상적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조직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행동은 현재 이제 1,500개 정도의 조직들이 합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과 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있는 조직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촛불행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주권자로서 정당 소속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곳은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이제 조직된 시민으로서 전국 조직도 생겼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힘이 이제,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4월에 이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 백윤기 앵커님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가 대파 총선이었잖아요. 네. 그 촛불행동에서 만들어서 대파 총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탄핵 국회를 만드는 목표를 했고 그리고 탄핵 청문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탄핵 청문회 동의 운동이었죠. 그게 143만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정치권에서도 탄핵에 대한 얘기를 주저하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펼쳐졌던 거죠. 그리고 탄핵의 얘기를 그간에 어떤 시민운동 단체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탄핵 운동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뭐 너무나 분명한 대세가 됐던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보면은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판단 또 단호한 의지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행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자면은 특별한 운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자로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난번에 토요일 날 집회에 참석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분은 이제 연세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속 취소 그걸 이제 너무나 울분이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탄식을 하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참에 젊은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힘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네.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큰 변화 아닙니까? 변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아쉬웠던 것은 왜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합류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운동은 초기에 40, 50대가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갔어요.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젊은 분들도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40, 50대가 중심 세력이었죠. 그러다가 30대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한 3일을 직결을 해서 다행히 이제 국회의 정치권과 연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민단체가 거기 국회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원을 받아서 3일 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문화제 집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함성 소리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젊어진 거죠. 예, 예. 이것을 통해서 그 주의 일요일에 여의도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했는데 10만 이상의 그 젊이들이 모였어요. 이게 이제 응원봉의 시작이었고 모두가 주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가수 이승환 가수가 촛불행동에 기부를 했고 예. 또 여의도에 와서 공연도 했죠. 이런 힘들이 말하자면은 이 젊은 세대가 K-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K-팝 문화를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공유한 거죠. 예. 이 응원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들고 있는 응원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긴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팬들이 갖고 있는 긴장을 다 녹여서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앞선 세대와 뒷선 세대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배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20대가 혁명 세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들이 다시 혁명적 세대로 나서서 그래서 그 이후에 선배 세대들과 함께 서로 배우고 어깨를 곁고 그리고 함께 돌진해 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지금 이제 많은 20대 청년들이 모이면서 집회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또 두꺼워지고 키세스 같은 아이디어도 네.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 극렬 보수 집회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역사교육의 실종이 매우 큰 문제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생긴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이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시켰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상황의 일거에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가게 돼버린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운동과 이 투쟁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역사교육의 문제라든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관점 그리고 정치권의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된 젊은 층들도 적지 않게 돌아서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눈 뜨는 거잖아요. 이번에 김계리라는 예. 여성이 계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계몽이고 진정한 계몽은 빛을 보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빛을 보지 못하면은 여전히 동굴에 갇혀 있는 거죠. 동굴에 갇혀서 보는 것이 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의 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죠. 이건 참 기본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셨기 네.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뭐가 달라집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거기 나가서 소리를 같이 질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굉장히 다릅니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 힘의 집중과 규모가 달라지죠. 예를 들자면 예. 이런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라든가 또는 이 윤석열 탈옥 사건이라든가 또는 내란 세력들의 윤석열 복귀 작전 같은 것이 펼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모이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 개인이 혼자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주목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숯불냉동이 3년 동안 이것을 투쟁해 왔는데 2년 넘도록 전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예.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됐잖아요. 탄핵에 대한 것도 그렇고 탄핵 청원 143만이 폭발적으로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역사는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유권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권자 운동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나서라. 탄핵 운동에 나서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표현하고 주장하고 그 울림을 듣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들이 한마디만 해도 보도합니다. 근데 이 시민들의 얘기는 한마디 한다고 보도합니까? 모여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규모 정도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인지를 보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 모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함께 모여서 세상의 변화를 갈구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면은 이건 뭐지? 충격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모이면 서로의 연대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혼자 분통 터뜨렸던 마음들을 씻어요. 그리고는 불안했던 마음도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 이길 수 있구나 자신감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거 이래서 뭐 되겠어? 좌절하고 그리고는 그냥 맹놓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국민들 다스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죠. 3.1 혁명 1919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잖아요. 10년 동안에 일제가 강점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억눌러 갔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래? 들고 일어나지도 않네? 그러면 더 짓밟죠. 근데 들고 일어나니까는 외향적으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꿨지만 뭐 본질은 변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언론도 생기고 임시정부도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 방식이 성장을 했죠. 바로 그렇게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시작인 것이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 간의 끈끈한 연대 그 안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우리의 시대적 문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의 엄청난 울림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왜 직접 만나서 해야 듣고 되는지,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검찰 쿠데타 이걸 맨 처음에 간파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런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예지력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깊이 들여다 보면은 아시게 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는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시키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악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면은 이번에도 아마 야권 전체가 이제 헌재에 맡겨놨으니까 되지 않겠어라고 약간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기습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저는 이제 사회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정치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선출된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쿠데타죠.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도 지지를 했었고, 그러나 그 움직임은 전혀 달랐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단순히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의 선을 넘어서서 검찰개혁의 수장을 치면 검찰개혁은 좌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조국 수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팬덤의 구호가 아니라 그것이 조국이든 추미애든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을 맡는 그러한 검찰개혁 수장은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꺾이면 전체가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1차 촛불혁명의 1단계는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고 제2단계는 정치검찰 개혁이었어요. 당시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정치검찰을 먼저 분쇄하지 않고서는 언론개혁도 힘들다 이렇게 봤고, 그 2단계가 공수처 정도로 끝났어요. 3단계는 이 정치검찰이 구테타를 통해서 했던 이 내부의 권력, 검찰판 하나회가 집권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걸 막기 위한 3단계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촛불행동의 뿌리예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촛불혁명 1단계로 들어간 거죠. 예. 초기부터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두 가지 자신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를 대잖아요. 첫째는 입법부 독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100몇십 회의 탄핵 집회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 지금 130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겨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1차 정치검찰 쿠데타만이 아니라 이후의 쿠데타도 저희들이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23년에 벌써 윤석열이 8.15 때 반국가 세력 척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은 국민들이 주권을 다 발동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결국은 뭔가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대권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정치자 출신이니까는 이들이 이미 제공했구나. 그 다음에 24년에는 8월 달에 저희들이 김새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전쟁 책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전쟁 책동을 하면서 쿠데타를 하겠구나라고 저희들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주 묘하게 제 동생 김민석 의원이 이제 쿠데타 계엄 이런 것을 경고했던 때와 시기적으로 맞았어요. 저희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 아우인 김민석 의원은 정보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던 건데 일치한 거죠. 아주 우연히 소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시대를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치를 했고,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난데없던 거죠. 날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유도 뭐 전혀 다른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진상이 다 드러나서 역시 이들은 전쟁까지 불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주 삼엄하고 참혹한 짓을 벌이려 했던 것이 드러난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 비상계엄 때 제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식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정치 가상 드라마인가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예상을 했으면서도. 네, 했으면서도 이게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50년 전에 유신 긴급조치 때 피신했던 생각이 나서 바로 피신을 했어요. 바로 피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는 체포명단에 올라갔잖아요. 수거 명단에 들어가 있었죠. 제1차 체포 대상이 된 거죠. 1차. 근데 이들이 어떤 거를 획책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저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미행하고 사찰했던 게 그걸 사찰자가 국정원의 사찰자가 잡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수사 송치를 원했는데 불송치를 했어요.
불성찰을 하면서 보니까는 무슨 북한 지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그거에 연결된 것이 의심될 만한 근거가 있다. 말도 복잡하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이 계속 간첩 얘기를 무수히했죠. 세 번은 25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김계리라는 여성이 변론팀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의 지령을 쭉 얘기하면서 저를 딱 저격을 했어요. PPT에 올려서 북의 지령을 받아서 뭐 등등 이렇게 했다. 아,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늘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간첩으로 몰라 그랬구나. 그래서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체포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고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바로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들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권력의 본질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인데 하는 거죠. 어떤 잔혹한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잔혹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들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고 국민들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권력을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쿠데타를 저희들이 분석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만든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정치검찰의 일각이 무너졌어요. 한동훈과의 그런 이 갈등 관계에서. 정치검찰도 완전히 믿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공간을 누구하고 해결하느냐면 정치군부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나는 거죠. 기획자는 정치검찰이라고 봐요. 그리고 작전 실무는 군에게 맡긴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내란 세력 가운데는 군부 얘기만 나오고 경찰 얘기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검찰은 지금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걸 틀어막고 있는 것이 이제 심우정 또 최상보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내란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이것 또한 저희들에게는 저 또한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고요. 목숨에 걸린 문제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시라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진지하게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둘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김민석 의원 형님이시잖아요. 네. 그 전에 문익환, 문동환 형제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두 분이 다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몸을 던지셨는데 혹시 이게 무슨 DNA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운동하는 걸 보고 제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형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대학생 돼서 저 절대로 안 한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코가 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 아우는 아주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이 단련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큰 얘기는 서로가 많이 나누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저하고 제 동생을 엮어서 니네들 다 이런 식으로 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세인식에 대한 것은 저나 또는 민석이나 국민들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로 해서 무슨 마치 이제 밖에서는 제가 그리고 안에서는 제 아우가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한다. 큰 의미로는 손을 같이 잡고 있는 거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손을 잡고 있지만은 이제 김민석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위치와 입장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또 시민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제가 대학을 이제 정년 은퇴한 지가 꽤 되니까 보다 자유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운동에 전념 투쟁을 하는 것이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제 동생이 참 자랑스럽고 또 고맙죠. 혹시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도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 아우가 학생운동하면서 옥에 갇힌 이후에 제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걱정하는 어머니였죠.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민석이가 운동하면서는 민가협 초대 회장이셨어요. 전면에 등장해서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하셨죠. 그래서
투사가 되셨어요. 예.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워낙 많으시니까 예. 이제 쉬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운동사의 역사, 운동사의 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옥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고 또 그 어머니들과 연대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아우가 그 와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름이 민화입니다. 제가 민화, 민석인데 민화의 집을 그걸 기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기념해서 민화의 집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1980년, 90년대에 많은 분들이 그 집에서 같이 지내고 운동하고 그랬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세요. 민웅, 민화, 민석 네. 다 그 이름에 백성민자를 넣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이름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집안의 돌림이 민자고, 황렬이군요. 네, 민자이고 그다음에 그 이름은 이제 할아버지, 그다음 민석이는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뭔가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 아버지가 이제 그 다른 생업을 좀 찾으시다가 학원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일본어 학원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산민학원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그것도 탄압을 받아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네요. 당시에 민서이가 산민투 그 예.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뭔가 뭐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엮였다는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만은. 네. 예, 산민투가 또 사실 그 학원 이럴 때 산민은 민석, 민웅, 민화, 민석의 그렇죠? 뜻일 네, 텐데. 네. 근데 왜 일본에 계시게 됐지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그래서 그렇죠. 저하고 제 아우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예. 민석이는 이제 토종입니다. 이런 질문 여쭤봐도 네.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왼쪽 눈이 불편하시잖아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이제 어릴 때 사람들은 다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를 못 쓰잖아요. 예. 그런 줄 알았어요. 눈도. 그래서 왼쪽은 거의 실명 상태인데 이게 약간 힘들죠. 그러시겠는데요. 예, 그런데 당연히 왼쪽 눈은 잘 안 보이는 거고 오른쪽 눈은 잘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릴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산 거죠 지금까지. 이제는 적응은 많이 되셨겠습니다만은 세상이 항상 비장애인 위주로 모든 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제 하나의 존재론적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육신의 한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다른 눈은 주신 게 아닌가. 예. 다른 눈. 그래서 뭔가 세상의 현실의 눈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을 주신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듣는데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요새 오브 더 피플 이거는 게티스버그 연설 아닙니까? 링컨의 얘기인데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요. 제목은 이제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인데 이게 이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이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국민으로 번역하지만은 국민은 이제 네이션이고 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인민을 얘기하니까 이 책은 제가 지난해에 한길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책을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나는 크게는 이 자본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과제. 세 번째는 인민주권 또는 국민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한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촛불행동은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담아왔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뭐 문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정치론까지 어렵지 않게 제가 진력을 다해서 썼습니다. 제가
그 정치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를 어떻게 꿰뚫어 볼 건가.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헌법에 대한 저희 발제가 하나 있는데 헌법 전체는 아니라 헌법 전문에 대한 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주권 혁명을 해 나갈 때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성에 차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고서는 사실은 정치적 사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곧 국민, 인민이 곧 권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근거 정도가 아니고 국민이야말로 최고 권력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 이끌고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다. 촛불행동의 운동도 이러한 역사적 의식,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촛불행동의 경우에는 이 긴 이름이 있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예. 그래서 이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귀한 제가 오늘 시간 선물로 내주셔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서 네.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읽고 또 많이 좀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맞습니다. 계시니까 더 빨리 앞당길 수 네. 있을 것이라고 현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매일 7시에 예.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예. 됩니다. 송년독지공원에서 매일 하고요. 토요일은 아마 아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2시 정도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야오당도 같이 해서 3시 30분에 같은 만약에 현장에서 금요일 날 판결이 나면 선고가 네. 나면은 바뀌겠죠 일정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금요일 어떤 날 판결이 나와도 기대를 아직은 지금 버리지 않고 네, 있습니다만. 어떤 판결이 나와도 예. 어떤 판결이 나와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투지 의지는 그대로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네. 저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에서 뭐 기각은 아예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만 네. 파면이 돼도 네. 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이 바로 있기 그겁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이번에 저희들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마는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전 구급 파쇼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촛불행동에서는 이제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란 행위자 처벌법 입법 운동입니다. 특별 검사와 특별 재판소까지 만들어서 이들을 재판을 하고 반민특위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반민특위를 복원하고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을 해서 이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새로운 미래 세대가 정말 마음껏 춤을 추며 살 수 있는 예.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네. 춤추는 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앞에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 더 힘이 나실 겁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걸 당연히 아는 거는 증거인멸, 음주운전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 별별 소리 다 쓰는 자.